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국화와 칼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은요, 저희가 굉장히 진도를 많이 왔습니다. 10번째 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의 딜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261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인생관은 주, 충, 고, 효, 기리, 의리, 진, 인, 인정, 인정 등의 표현에 나타난 그대로다. 일본인은 인간의 의무가 마치 지도 위의 여러 지역처럼 몇 개의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생이 주의 세계, 고의 세계, 길이의 세계, 진의 세계, 인정의 세계, 그 밖에 많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한다. 저마다의 세계는 각각 특유하고 세밀하게 규정된 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다른 사람을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판단하지 않고 고를 모른다, 길이를 모른다 등의 말로 판단한다. 그들은 미국인처럼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이 위반한 법도의 특정한 영역을 명시한다. 일본인은 지상명령이나 황금률에 호소하지 않는다.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그 행동이 나타나는 세계와 상대적이다. 일본인은 고를 위해 행동할 때와 단순히 길이를 위해 혹은 진의 세계에서 행동할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서양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행동한다. 또한 각각의 세계에서도 법도는 그 세계 속의 조건이 변함에 따라 당연히 행동 기준이 변한다. 주군에 대한 길이는 주군이 부하를 모욕하지 않는 동안에는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지만 일단 모욕을 받은 뒤에는 모반을 일으켜도 상관이 없다. 1945년 8월까지 주는 일본 국민에게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적과 싸울 것을 요구했다. 천황이 라디오로 일본의 항복을 고하고 주의 요구 내용이 변경되자 일본인은 그때까지와는 정반대로 외국인에게 협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점은 서양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품격, 영어 단어가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은 인품에 맞게 행동한다. 우리는 충실한지 불충실한지,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 등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여서 분류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이 전의 행동과 같을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은 씀씀이가 좋든지 인색하든지 자진해서 협력하든지 의심이 많든지 보수자이든지 자유주의자이든지 그 어느 한쪽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믿고 반대 이데올로기에는 일관적으로 항쟁할 것으로 예측한다. 유럽에서 우리가 겪은 전쟁의 경험으로 보면 협력파와 반항파가 있었는데 우리는 유럽 전승일 이후 협력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입장을 변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추측은 옳았다. 미국 내의 정쟁에서도 우리는 이를테면 뉴딜파와 반뉴딜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 두 파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해도 여전히 각 파의 특유의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개개인이 울타리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이를테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카톨릭 신자가 된다든지 빨갱이가 보수주의자가 된다든지의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는 바로 전향이며 그 전향에 걸맞은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전하고 통일성 있는 서양인의 행동 신념이 반드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 미개 사회와
문명사회를 가릴 것 없이 대다수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정한 종류의 인간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만일 그들이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이 자신의 의사에 얼마나 복종하는가를 기준으로 실패와 성공을 측정한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희망을 채울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인간이라든지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선량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격 속에 게슈탈트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인간 생활에서 질서를 가져온다. 게슈탈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지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 혹은 형태를 게슈탈트랍니다. 서양인은 일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도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그와 같은 극단적인 가능성은 우리의 경험에는 없다. 그런데 일본인의 생활에서는 모순, 우리에게는 모순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인생관 속에 모순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마치 획일성이 우리의 인생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양인은 일본인이 구분하고 있는 생활 세계 속에는 악의 세계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인이 나쁜 행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생을 선과 악이 싸우는 무대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생활을 어느 한 세계와 다른 세계, 어느 하나의 행동 방침과 다른 행동 방침이라는 양자의 요구를 주의 깊게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는 한편의 연극으로 본다. 각각의 세계, 각각의 행동 방침은 그 자체로는 선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참다운 본능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은 선인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인은 중국 도덕의 가르침조차 중국인이 그와 같은 도덕을 필요로 하는 국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국인의 열등성을 증명한다. 일본인은 자신들에게는 생활의 전면을 지배하는 윤리적 계율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앞에서 인용한 조지 샌섬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악의 문제와 정면에서 부딪히려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악의 행위는 그와 같은 우주적 원리를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각자의 영혼은 원래는 새 칼과 마찬가지로 덕으로 빛난다. 다만 그것은 갈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들이 곧잘 말하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녹은 칼의 녹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칼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녹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설사 녹이 쓴다 하더라도 녹 밑에는 여전히 빛나는 영혼이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갈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일본인의 인생관 때문에 그들의 민간 소설, 설화나 소설, 연극은 줄거리를 우리의 기호에 맞게 수정하여 성격상의 일관성과 선악의 투쟁 요구에 합치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서양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본인은 그 줄거리를 그런 식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들의 비평은 주인공이 기리와 인정, 주와 고, 기리와 기무의 갈등에 얽혀 있다는 데 주목한다. 주인공이 실패하는 것은 인정에 빠져 기리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때문이거나 주의 채무와 고의 채무를 동시에 변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제가 한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리는 을이고요. 인정은 인정입니다. 주와 고, 주는 충이고요. 고는 효도입니다. 네,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기리 때문에 올바른 일, 즉 길을 행할 수 없다. 그는 기리에 몰려 가족을 희생한다.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갈등은 모두 자체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진 두 의무 사이의 갈등이다. 이들 의무는 모두 선이다. 어느 의무를 선택하는가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선택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는 어떤 부채를 우선 상환하고 다른 부채는 무시한다. 그렇지만 하나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해서 다른 부채를 면제받지는 못한다. 주인공의 생활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서양인의 견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훌륭한 인간인 것은 선인 쪽에 가담하여 악인과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덕이 승리하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선인은 보답을 받는다. 그런데 일본인은 주인공이 양립하기 어려운 세상에 대한 길이와 이름에 대한 길이 사이에 끼어 마침내 유일한 해결책으로 죽음을 택하는 등의 심각한 사건을 끊임없이 선호한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런 내용은 가혹한 운명을 참고 따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반대다. 그것은 자발성과 단호한 결의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그들의 어깨에 걸려있는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그리고 이때 다른 의무는 경시한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전 자신이 경시한 세계와 결산을 한다. 일본의 참다운 국민적 서사시는 47 론인 이야기다. 이것은 세계 문학 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만큼 일본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도 없다. 일본의 소녀는 누구나 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뿐 아니라 자세한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져 문자로 인쇄되고 현대의 통속 영화로 되풀이해서 제작된다. 47 론인의 묘소는 예부터 지금까지 명소가 되었고 몇천만 명이 참배했다. 참배객들이 두고 간 명함으로 무덤 주위가 하얗게 뒤덮이는 일도 자주 있다. 47 론인 이야기의 주제는 주군에 대한 길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인의 견해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길이와 주의 갈등, 길이와 정의의 갈등, 이들 갈등에서 물론 길이가 정당하게 승리를 얻는다. 이지만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중간 설명이 있어서요. 이 이야기는 길이와 주의 갈등, 길이와 정의의 갈등과 일시적인 길이와 무한한 길이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703년은 봉건제도의 전성기였다. 근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는 남자답고 길이의 본이 아닌 요소는 전혀 없었던 시대다. 47명의 론인은 명성, 아버지, 아내, 누이 동생, 정의, 가로 열고 기 등을 기리기 위해 희생한다. 그리고 최후에 그들은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에 바친다. 아사노 영주는 바쿠로부터 전국의 모든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쇼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관장하는 2명의 다이묘 중 하나로 임명되었다. 이 두 접대역은 모두 시골 다이묘였다. 따라서 매우 신분이 높은 궁정 다이묘인 기라 영주에게 필요한 예법을 지도받아야 했다. 여기서 기라 영주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 설명이 있습니다. 기라 요시나카 에도 중기의 고관 1701년 칙사대점역 아사노 나가노라에게 치욕을 주어 후에 아사노의 가신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사노 영주의 가신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오이시,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었더라면 주군에게 빈틈없는 조언을 했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는 고향에 가 있었다. 아사노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융통성이 없어서 기라에게 바칠 충분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라의 지도를 받고 있던 또 다른 다이묘의 부하들은 세상 물정에 밝아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보냈다. 그래서 기라 영주는 아사노 영주에게 필요한 예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고의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의식에 나오도록 지시했다. 아사노 영주는 기라 영주가 가르쳐준 복장을 하고 영예로운 날에 임했다. 그러나 아사노는 곧 자신이 모욕당했음을 깨닫고 칼을 뽑아 미처 다른 사람이 말리기도 전에 기라의 이마를 베었다. 기라의 모욕에 복수하는 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인간으로서 그가 당연히 해야 할 행위, 즉 이름에 대한 길이였으나 쇼군의 어전에서 칼을 뽑는 것은 주에 반하는 행위였다. 아사노 영주는 이름에 대한 길이라는
점에서는 훌륭한 행동을 했지만 세푸쿠의 예법에 따라 자살하는 것 이외에 주와 화해할 길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세푸쿠 차림을 갖추고 오로지 그의 가장 총명하고 충실한 가신인 오이시가 돌아오기를 고대했다. 두 사람은 긴 결별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이미 예법에 따라 앉아있던 아사노 영주는 배를 칼로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주를 위반하여 바쿠의 책망을 받은 고인의 뒤를 상속하려는 친척이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사노의 번지는 몰수되고 가시는 주인 없는 론인이 되었다. 기리의 의무로 보면 아사노가의 가시는 망군에 대해 죽음과 마찬가지로 세푸쿠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주군에 대한 기리로 주군이 이름에 대한 기리를 위해 한 것과 똑같이 세푸쿠를 한다면 기라가 주군에게 가한 모욕의 항의를 표명한 것이 된다. 그런데 오이시는 마음속으로 세푸쿠는 그들의 기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가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른 사무라이들이 주군인 아사노 영주를 기라 영주로부터 떼어놓는 바람에 다하지 못했던 복수를 그들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라 영주를 죽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성취하려면 아무래도 주를 위반하게 된다. 기라 영주는 바쿠와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에 있어 론인들이 정부로부터 원수를 갚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수를 계획하는 일당의 사람들은 보통 그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복수를 끝마친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최후 기한을 정해 그 계획을 바쿠에 제출한다. 이 제도 덕분에 운이 좋은 몇몇 사람들은 주와 기리를 화해시킬 수 있었다. 오이시는 그와 동지들에게는 이 길을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전에 아사노의 가신이었던 론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기라를 칠 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론의 수는 300명 이상에 달했는데 1940년도에 일본 학교에서 가르치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세푸쿠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오이시는 그들 모두가 무한한 길이, 일본어로 표현하면 마코토 노길이, 진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신뢰하고 기라에게 복수하는 위험한 일을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일시적 길이를 가진 사람과 진정한 길이를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서 그는 주군의 재산 분배 문제를 던져보았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재산 분배는 그들의 가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므로 이미 자결에 동의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재산 분배 기준에 관해 론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가신 중에서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던 우두머리 집사는 재산을 종래의 복록 액수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무리의 대표가 되었다. 오이시는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무리의 대표가 되었다. 이리하여 론인 중에 누가 일시적 길이를 가진 사람인지 분명히 가려지자 오이시는 우두머리 집사의 재산 분배 안에 찬성했다. 그리고 승리를 얻은 패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묵인했다. 우두머리 집사는 도망쳤다. 그 때문에 개같은 사무라이, 길이를 모르는 인간, 신의도 도리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오이시는 오직 47명만이 그의 복수 계획을 몰래 털어놓을 수 있는 길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오이시와 맺어진 47명의 론인은 신의, 애정, 기무 등 그들의 수건 달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을 배제한다는 서약을 했다. 기리가 그들에게 최고의 법도가 되었다. 47명의 론인은 손가락을 잘라 피로써 맹세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기라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서로 흩어져서 명예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장했다. 오이시는 가장 저속한 창녀의 집에 틀어박혀 추악한 싸움질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종한 생활을 핑계 삼아 아내와 헤어졌다. 이것은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는 일본인 누구나가 통상 사용하는 또한 완전히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처자는 궁극적 행위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오이시의 아내는 울며 떠났지만 아들은 론인의 무리에 가담했다. 도쿄,
즉 에도의 모든 사람들은 복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억측을 했다. 론인을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기라 영주를 살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47명의 론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장인은 치욕스러운 행동에 분개하여 결혼을 취소하고 집에서 쫓아냈고 친구들은 비웃음을 보냈다. 어느 날 오이시의 친한 친구가 술에 취해 여자와 희낙낙하고 있는 오이시를 만났다. 그런데 오이시는 이 친구에게도 주군에 대한 기리를 부정했다. 그는 원수를 갚는다고? 바보같이 인생이란 모름지기 재미있게 웃으면서 지내는 게 제일이야. 술을 마시고 노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 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오이시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보았다. 아마 오이시의 말과는 달리 잘 닦여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칼은 새빨갛게 녹이 슬어 있었다. 친구는 오이시의 말이 본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는 오이시에게 공공연히 발길질하고 침을 뱉었다. 론인의 한 사람은 복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를 창녀로 팔아넘겼다. 그 아내의 오빠도 론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복수의 비밀이 누이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고는 충성의 증거를 보이기 위해 칼로 누이를 죽이려 했다. 어떤 론인은 의부를 죽였다. 또 어떤 론인은 기라 저택의 내부 정보를 알아내어 적당한 공격 시기를 정하기 위해 누이 동생을 원수인 기라 영주의 심부름꾼 첩으로 들어가 살게 했다. 그녀는 복수가 성공한 후 자살했다. 비록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하더라도 기라 영주를 곁에서 섬긴 과오를 죽음으로 씻어야 했기 때문이다. 눈이 오는 12월 14일 밤 기라가 주연을 베풀었고 경호하는 사무라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론인들은 방어가 견고한 기라의 저택을 습격하여 호위하는 사무라이들을 베고 곧바로 기라 영주의 침실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없었으나 침상은 아직 따뜻했다. 론인들은 그가 저택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그들은 숯을 저장하는 광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론인의 한 사람이 광의 벽 밖에서 창을 찔러 넣어 보았으나 빼낸 창 끝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창은 기라의 몸에 박혔으나 창을 도로 빼낼 때 옷깃으로 피를 닦아냈던 것이다. 그의 이런 장깨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론인들은 그를 끌어냈다. 그런데 기라는 자신이 우두머리 집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때 47론인 중 한 사람이 아사노 영주가 쇼군의 궁정에서 기라를 칼로 벤 흉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흉터를 살펴보니 그는 틀림없는 기라였다. 론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세푸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거절했다. 물론 이 사실은 기라가 비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론인들은 주군인 아사노 영주가 세푸쿠할 때 쓴 칼로 그의 목을 치고 격식에 따라 그의 목을 씻었다. 본래 소망을 달성한 일행은 대오를 정비하고 2번 피를 머금은 칼과 절단된 머리를 가지고 아사노의 묘로 떠났다. 도쿄 시내는 론인들의 훌륭한 행동을 알고는 완전히 열광했다. 론인들의 의로운 마음을 의심한 가족이나 의부들은 앞을 다투어 론인들을 포옹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다. 넓은 영지를 가진 영주들은 연도에서 그들을 후히 대접했다. 론인들은 묘 앞에 나아가 목과 칼 그리고 망군에 대한 봉고문을 바쳤다. 이 봉고문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여기서 봉고문이란 얘기는 거기서 쇼군에게 올리는 글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상소문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졸령을 배웁기 위해 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영주님이 이룩하려 하시다가 미처 이루지 못하신 복수를 수행하지 않고는 묘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일 천추의 마음으로 오늘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지금 묘전에 기라 영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단도는 지난해 애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칼입니다만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이 단도를 쥐고 다시 원적의 목을 쳐서 영원히 유한을 푸십시오. 이상 우리 47인 삼가 졸령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봉고문은요, 쇼군에게 올리는 글이 아니고 그 망군, 즉 본인들이 섬기던 다이묘에게 바치는 글입니다. 그 47인의 론인들이 아사노 영주에게 바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봉자가 그 봉사할 때 봉자입니다. 그리고 고자가 고할 고자입니다. 그들의 길이는 이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양자를 일치시키는 길은 죽음 외에는 없다. 그들은 미리 신고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을 금하는 국법을 어겼다. 그러나 주를 배반한 것은 아니었다. 설사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주의 이름 아래 요구되는 사항을 수행해야 했다. 박구우는 47론인에게 세프쿠를 명령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 독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들은 주군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확고한 길이는 영구불멸의 귀감으로 간주해야 할 일이었다. 중략. 그래서 박구우는 숙고 끝에 세프쿠를 명했다. 그것은 바로 일석이조의 방책이었다. 즉 론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기리와 기무 양쪽에 최고의 채무를 지불했다. 이 일본의 국민적 서사시는 전하는 바에 따라 다소 내용을 달리한다. 현대 영화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뇌물이 아니라 색정의의 테마로 바뀌었다. 기라 영주는 아사노의 부인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현장을 들킨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짝사랑으로 일부러 예법을 틀리게 가르쳐 주어 아사노가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뇌물 사건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기리의 모든 의문은 전율을 느낄 만큼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들은 길을 위해 아내를 버리고 자식과 헤어지고 부모를 잃었다. 즉 죽였다. 기무와 기리가 충돌하는 주제는 다른 많은 이야기나 영화의 기초가 된다. 가장 뛰어난 시대 영화의 하나는 도쿠가와 3대 쇼군 무렵을 배경으로 한다. 이 쇼군은 나이가 젊고 아직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를 무렵에 쇼군으로 지명되었다. 그가 쇼군을 계승하게 되자 박구우의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어 어떤 사람은 그와 동년배의 근친을 옹립했다. 결국 쇼군 옹립에 패한 다이묘의 한 사람은 3대 쇼군의 뛰어난 정치 수완에도 불구하고 이 모욕을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다. 그는 시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가 찾아왔다. 쇼군과 측근 몇 명이 영지를 순찰한다는 통보가 왔다. 이 다이묘는 일행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이 기회에 수건을 풀고 이름에 대한 기리를 수행하려 했다. 그의 저택은 이미 요새화되어 있었지만 다가올 사건에 대비하여 일체 출구를 막고 요새를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또 벽이나 천장이 쇼군과 그 일행에게 무너져 내리도록 장치했다. 그의 음모는 당당히 실행에 옮겨졌다. 환대는 극진했다. 쇼군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는 가신한 사람에게 칼춤을 추게 했다. 이 사무라이는 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칼로 쇼군을 찌르도록 명령받고 있었다. 다이묘에 대한 기리로 사무라이는 군명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주는 쇼군에게 대항하는 것을 금했다. 장막에 비친 칼춤은 이 갈등을 남김없이 그려내고 있다. 그는 해야 하는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칼로 찌르려 하지만 아무래도 찌를 수가 없다. 기리도 그렇지만 주는 너무나도 강력하다. 점차 춤 솜씨가 흐트러진다. 그러자 쇼군 일행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한다. 바로 그 순간 이제 결사적이 된 다이묘가 건물의 파괴를 명령한다. 쇼군은 가까스로 칼춤 추던 자의 칼에서 벗어났으나 이번에는 무너져 내리는 요새에 깔려 죽을 위험에 처한다. 이때 아까 칼춤을 추던 자가 앞장서서 쇼군 일행을 안내하여 지하 통로를 지나 무사히 집 밖에 광장으로 도망치게 한다. 주가 기리를 이긴 것이다. 쇼군의 대변자는 그에게 사의를 표하고 수훈자로서 일행과 함께 에도로 가기를 강력히 권한다. 그러나 그 사무라이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무이며 길이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쇼군이랑과 헤어져 무너진 건물 속으로 되돌아가 죽는다. 그는 죽음으로써 주와 길이를 둘 다 완수했다. 죽음에서 양자는 일치했다. 옛날 이야기에서 기무와 인정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으나 근년에는 그것이 주요 테마가 되었다. 근대의 소설은 사랑이나 기무나 길이를 위해 인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런데 이 테마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취급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부각된다. 서양인이 일본의 전쟁 영화를 반전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소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자유를 확대하려는 호소로 느낀다. 이들 소설은 확실히 이런 충동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를 논의하는 일본인은 끊임없이 우리와는 다른 의미를 찾아낸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소망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공을 동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감정에 방해를 받아 자신의 기무 또는 길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공을 약자라고 비난한다. 서양인은 대개 인습의 반기를 들고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을 얻는 것을 강함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인의 견해로는 강자란 개인적 행복을 도외시하고 기무를 완수하는 인간이다. 강인함은 반항이 아니라 복종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의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는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일이 많다. 일본인이 자신의 생활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미의 법도를 저버리고 개인적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약자로 판단한다. 그들은 모든 사태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도 서양의 윤리와 가장 대조적인 것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다. 아내는 고의 세계 주변에 자리하지만 부모는 중심을 차지한다. 따라서 남편의 의무는 명백하다. 공고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인간은 고를 따르며 만일 어머니가 아내와 이혼하도록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른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를 한층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고는 처자를 타인과 동일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처자를 취급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의 세계에 속한다. 최악의 경우 처자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을 때라도 아내가 여러 의무의 세계에서 중심에 놓이는 일은 없다. 따라 사람들은 아내와의 관계를 부모나 조국에 대한 감정과 동일 수준에 있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1930년대 어느 저명한 자유주의자가 대중 앞에서 일본에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는데 기쁜 이유 중에 하나로 아내와의 재회를 들었다가 세인의 악평을 뒤집어 쓴 일이 있었다. 그는 부모를 만날 수 있어서 후지산을 볼 수 있어서 일본의 국가적 사명에 헌신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야 했다. 아내는 이런 것들과 동일한 수준에 속하지 않는다. 일본인은 근대에 들어 그들의 도덕률을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방치하는 데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인의 가르침은 주를 최고의 덕으로 삼는 데 두어졌다. 마치 정치가가 천황을 정점에 두고 쇼군과 봉건 제후를 배제함으로써 계층 제도를 단순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도덕의 영역에서도 하위의 덕을 모조리 주의 범주 아래에 둠으로써 의무 체계를 단순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국을 천황 숭배 아래 통일했을 뿐 아니라 일본 도덕의 원자론적 상태를 완화했다. 그들은 주를 완수하면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주를 단순히 지도 위의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의 근본 원리로 삼으려 했다. 이와 같은 방책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표명이 바로 메이지 천황이 1882년에 발표한 군인치규다. 군인치규와 교육치거야말로 일본의 참다운 성전이다. 일본은 어떤 종교에도 경전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 신토에는 경전이 아예 없고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도
교외 별전이나 불림 문자를 교의로 하거나 경전 대신에 나무아비 타불 또는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는 문구를 되풀이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여기 지금 설명이 좀 있습니다. 거기 교외 별전에 대한 설명은요. 선종에서 부처의 교리는 경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 바로 교외 별전이고요. 불림 문자는 깨달음은 글자나 말로 전달할 수 없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의 치규와 칙어만이 참다운 성전이다. 치규와 칙어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는 청중 앞에서 신성한 의식으로 봉독한다. 그것은 토라, 가로 열고 모세율법 구약오서와 같은 취급을 받고 봉독 때마다 봉안소에서 꺼냈다가 청중이 해산한 뒤에 다시 정중히 봉안소에 넣는다. 치거와 치규를 봉독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잘못 읽으면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군인 치규는 주로 복무 중인 군인을 위해 하사했다. 군인은 그것을 그대로 암기하고 아침마다 10분씩 묵상했다. 중요한 축제일이나 신병의 입영, 만기병의 제대, 이에 준하는 여러 경우에 군인들 앞에서 치규를 읽었다. 또한 그것은 또 중학교와 청년학교에서 전 학생에게 가르쳤다. 군인 치규는 여러 페이지에 걸친 문서다. 치규는 주의 깊게 몇 가지 항목으로 배열되고 문장은 명료하면서도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서양인에게 치규의 교훈은 모순처럼 생각된다. 거기에는 성과 덕이 참다운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서양인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공도의 옳고 그름을 잘 가늠하지 못하고 사정의 신의를 지키려다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마친 옛날 영웅호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공도란 얘기는요, 여기서 공적인 도리를 의미하고요. 사정이란 얘기는 개인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어 옛날 영웅호걸의 이런 적지 않은 예를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훈계한다. 여기에 서술한 경계라는 말의 뜻은 의무에 관한 일본인의 생각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치규는 전체적으로 길이를 되도록 가볍게 다루고 줄을 드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길이라는 말은 전문을 통해 한 번도 일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의미로 나타나지 않는다. 치규는 길이를 말하는 대신 대절, 즉 주와 소절, 즉 사사로운 신의를 지키는 것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치규는 대절만이 모든 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노력한다. 또한 기란 기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입니다. 의. 주에 차 있는 군인은 반드시 참다운 대용을 가지고 있다. 참다운 대용이란 평소에 사람들과 사귀는데 온화를 제1로 삼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애정을 얻으려고 힘쓴 일이다. 치규의 논지를 더 읽어나가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굳이 길이에 호소할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 충분한 선이 된다고 말한다. 기무 이외의 여러 의무는 소절로서 이런 의무를 승인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의를 다하려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확실치 않은 것을 경솔히 승낙해서 쓸데없는 관계를 맺고 나중에 신의를 지키려다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데 후회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 일에 순역을 잘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여 그 고토, 한문으로 언입니다. 언. 입으로 하는 말.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 일에 순역을 잘 분간하고, 순역은 순서와 역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 일에 순역을 잘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여 그 고토, 말, 입으로 하는 말을 결국 행할 수 없고 그 기,
가로 열고 치규는 바로 이 앞대목에서 기란 기물을 다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문장이 좀 복잡하네요. 그 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빨리 멈추는 가로 열고 너의 사적 약속을 버린다는 것이 좋다. 예부터 소절의 신의를 세우고자 대강 가로 열고 근본적인 일 가로 닫고의 순역을 잘못 알고 공도의 옳고 그름을 잘 가늠하지 못하고 사정의 신의를 지키려다 아깝게도 화를 만나 몸을 망친 영웅호걸들이 있었다. 시체 위에 오명을 후세까지 남기는 예가 적지 않으니 깊이 경계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방금 읽은 게 즉 중간에 있는 인용된 내용입니다. 이 대목은요, 지금 치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좀 길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베네딕트가 인용한 치규의 공인 영역에서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 and to fulfill your 기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베네딕트는 이 and를 몹시 중시해서 읽어 사적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일과 기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반드시 항상 양립하기는 어려운 두 개의 사항을 양립시키기 위해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의미의 보충을 가로 속에 넣어서 If you wish to keep your word 가로 열고 in private relations 가로 닫고 and also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to fulfill your 기무라는 식으로 쓰고 있다. 길이와 기무 여기서는 주 사이의 대립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범한 과오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역자들이 저자 베네딕트 여사가 조금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글이기 때문에요. 그냥 책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길이에 우선한다는 여기서 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는 충입니다. 길이는 을입니다. 주가 길이에 우선한다는 이상의 다시 읽겠습니다. 주가 길이에 우선한다는 이상의 가르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쉬어 있다. 일본인은 모두 길이를 위해 정의, 즉 길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표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치규는 그것을 그 고토는 여기서 고토란 얘기는 말입니다. 말씀 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치규는 그것을 그 고토는 결코 행할 수 없고 그 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치규는 천황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경우에 길이는 소절이란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설사 치규의 가르침에 따라 길이를 버려도 대절을 지키면 여전히 유덕한 인간으로 여겨진다. 주를 찬양하는 이 성전은 일본의 기본 문서의 하나다. 그렇지만 치규가 우회적으로 길이를 비난했다고 해서 과연 길이가 일본인에게 덜 중요해졌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일본인은 흔히 자기가 타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치규의 다른 대목, 기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만 진실하다면 무슨 일이나 이룰 수 있다를 인용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입에 담는 일은 드물다. 길이는 오늘날에도 매우 큰 권위를 가진 덕이다. 일본에서 길이를 모르는 놈이라는 말은 가장 심한 비난에 속한다. 일본의 윤리는 대절을 도입한다 해도 쉽사리 단순화되지 않는다. 그들이 자주 자랑 삼아온 것처럼 일본인은 선행의 시금석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개의 문화에서 개인은 다시 읽겠습니다. 대개 문화에서 개인은 선의, 전략, 사업의 성공 등 어떤 덕을 달성할 때마다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행복, 권력, 자유, 사회적 활동 등 어떤 인생의 목표를 내건다. 그런데 일본인은 좀 더 특수한 법도에 따른다. 봉건 시대든 군인 치규든 일본인이 대절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조차도 계층제의 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는 하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중요하다. 그들은 여전히 특수하다.
서양인에게 충성이란 보편적 충성인 반면 그들의 대절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주의 주장에 대한 충성이다. 근대 일본인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한 가지 덕목을 들 때 보통 성실을 선택한다. 오쿠마 백작은 일본의 윤리를 논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쿠마 백작은요, 오쿠마 시게노부 1838년부터 1922년 정치가이자 외무장관, 총리를 역임, 박식하고 웅변가로서 유명한 후에 와세다 대학 총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코토, 성실이야말로 가장 기묘한 가르침이며 여러 도덕적 교훈의 기초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좋다. 우리나라 고대 어휘 속에는 마고토를 제외하고는 달리 윤리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없다. 마고토는 성실입니다. 금세기 초에 새로운 서양적 개인주의를 구가한 근대의 소설가들 역시 서양의 신조에 불만을 느끼고 성실을 유일하고 참다운 교의로 찬미했다. 이처럼 성실에 도덕적 역점을 두는 것은 군인 치규 자체가 지지하는 바이다. 치규는 역사적 서설로 시작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부들, 영어로 Founding Fathers로 워싱턴과 제퍼슨의 이름을 먼저 드는 것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이 부분은 온과 주에 호소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한다. 짐은 너희를 고괭으로 믿고 너희는 짐을 두 수로 우러러야만 그 친밀함이 특히 깊어질 것이다. 짐이 국가를 보호하여 상천의 은혜에 답하고 조종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희 군인이 그 직무를 다 하느냐 못하냐에 달려있다. 아마도 군인치규에 나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후 5개 조의 가르침이 서술되어 있다. 1. 최고의 덕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군인은 아무리 기회가 뛰어나도 주가 경고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다를 것이 없다. 또 주가 없는 군대는 위급한 경우에 오합지졸이 된다. 그러므로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정치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한결같이 자기의 본분인 충절을 지키며 의는 산보다 무겁고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라. 2. 제2의 계율은 군대의 계급에 따라 예의를 바르게 하는 일이다.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실은 바로 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라고 알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친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3. 제3의 계율은 무용이다. 참된 무용은 혈기에 날뛰고 난폭한 거동과는 반대의 것으로 작은 적이라 하더라도 깔보지 말고 큰 적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무용을 숭상하는 자는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데는 온화를 첫째로 하고 여러 사람의 애경을 얻으려 노력하라. 여기서 애경은 사랑의 자와 공경할 경자입니다. 4. 제4의 계율은 사정의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훈계이다. 여기서 사정이라는 얘기는 사적인 정분입니다. 사적인 상황. 5. 제5의 계율은 전략과 검소의 훈유다. 무릇 검소하지 않으면 문약에 흘러 경박해지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여 마침내는 탐오에 빠져 마음도 한없이 천해지고 절조도 무용도 보람없이 세인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기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탐오란 얘기는 탐욕과 더러움입니다. 그래도 그 악습이 나올 것이 두려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일부러 다시 이를 훈계하는 바이다. 치규의 마지막 한 구절은 이상 5가지의 가르침을 천지의 공도, 인륜의 상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 군인의 정신이다. 그리고 또 이들 5개 조의 정신은 마고코로, 이게 한문으로는 성심입니다. 성실할 때 성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심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5개 조의 정신은 마코고로, 성심이다. 마음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선행도 모두 거칠애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만 성실하면 무슨 일이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이 5개 조는 행하기 쉽고 지키기 쉬운 것이 된다.
모든 덕과 의무를 열거한 후 마지막에 성심을 덧붙이는 것은 과연 일본적이다. 일본인은 중국인처럼 일체의 덕은 인애의 마음이 명하는 바에 의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애는 어질 인자와 사랑의 자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의무의 법도를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덧붙인다. 성실은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스즈키는 그의 훌륭한 선개론에서 다음과 같은 사제간의 문답을 들고 있다. 승려입니다. 사자는 적을 습격할 때 그것이 토끼든 코끼리든 전력을 다합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스승님입니다. 지성의 힘이다. 글자 그대로는 속이지 않는 불사, 사기치지 않음, 속이지 않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말합니다. 지성의 힘이다. 지성, 즉 불기란, 즉 속이지 않는 것이란 전 존재를 모두 드러내는 것으로 선어에서는 전체 작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유보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불어 표현하지 않고 아무것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금모의 사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용맹스러움, 지성, 전심의 상징이다. 곧 신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금모란 얘기는 쇠금자에 털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빛 털을 가진 사자란 뜻입니다. 성실의 특수한 일본적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른 것을 설명할 때 곁들여서 이미 언급했다. 마고토의 의미는 영어의 sincerity와 다르다. 그것은 sincerity에 비해 훨씬 좁은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sincerity는 영어로 하면 성실성쯤 되는데요. 그 뜻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서양의 말에 비해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양인은 쉽게 알아차린다. 서양인은 때때로 일본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 성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이 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랑이나 미움, 결의, 놀람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자주 쓰는 He was sincerely glad to see me. 그는 나를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든가 He was sincerely pleased. 그는 진심으로 만족했다와 같은 표현이 일본어에는 없다. 반대로 그들은 그런 sincerity, 즉 감정을 드러내고 언행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멸하는 여러 관용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저 개구리는 입을 벌리면 뱃속까지 다 보인다든지 석류처럼 입을 벌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인다 라고 말하며 비웃는다. 감정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수치다. 그것은 자기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sincerity의 의미는 일본의 마코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일본의 소년이 미국인 선교사를 성의가 없다고 비난했을 때 그는 가난한 소년이 빈손으로 미국으로 간다는 계획에 대해 그 미국인이 정말로 놀라움을 느꼈는지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최근 10년간 끊임없이 그랬듯이 미국과 영국을 성의가 없다고 비난했는데 그들은 서양 제국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정반대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미국과 영국을 비난한 것은 양국이 위선자라는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위선자라면 그렇게 크게 비난할 필요는 없었다. 군인 치규가 하나의 성심은 또한 5개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덕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덕은 내부의 소리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는 마음의 순수성과는 무관하다. 확실히 그것은 자기 신념이 다른 사람의 신념과 다를 경우 순수하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마코토는 일본에서 몇 가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은 이 개념의 윤리적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므로 서양인은 반드시 일본인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일본인이 마코토에 대해 품고 있는 근본 의미는 47론인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이야기 속의 성실은 기리에 덧붙여지는 기호다. 마코토 노기리는 일시적인 기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영구불멸의 귀감이 되는 길이다. 오늘날에도 일본인은 마코토가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표현 속의 그것은 문맥에 따라 일본의 도덕률 속에 포함되는 어떤 계율, 일본 정신이 요구하는 어떤 태도를 가리킨다. 전쟁 중에 일본인 격리수용소 내에서의 마코토의 용법도 47론인 이야기의 용법과 완전히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논리가 확장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쓰이는 성실이라는 단어의 용법과 반대 의미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일본 편을 드는 1세 가로 열고 일본 태생의 미국 이민자는 미국 편을 드는 이민 2세에게 판에 박힌 비난을 퍼붓는다. 그들은 2세에게 마코토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이 말의 의미는 2세가 일본 정신, 즉 전쟁 중에 일본에서 공식으로 정의한 일본 정신을 이어갈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민 1세는 결코 자식들의 친미적 태도가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뜻하는 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증거로 이민 2세가 미군에 지원하여 순수한 애국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명백히 제2의 조국을 지지하고 있을 때에도 이민 1세는 비난을 그만두기는커녕 더욱 확신을 가지고 성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인이 성실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일본의 도덕률이나 일본 정신에 의해 지도상에 그려질 길, 로드를 따르는 열정을 말한다. 개개의 문맥에서 마코토라는 말이 아무리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일본 정신이라고 인정되는 어떤 측면의 칭찬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행동의 칭찬이라고 해석하면 틀림이 없다. 성실이 미국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모든 일본어 문헌에서 주의해야 할 극히 유용한 말임을 알 수 있다. 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사항은 언제나 일본인이 실제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적극적인 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 마코토는 사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 끊임없이 사용된다. 이런 사실은 이런 사실은 일본인의 윤리가 이윤 추구를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유는 그것이 계층제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한 착취의 결과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중개인은 사람들이 매우 경멸하는 고리대금업자가 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마코토가 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듣는다. 마코토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것은 일본인의 자기수양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성실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인은 싸움을 걸 생각이 없는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는 위험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행위의 파생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본인의 신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마코토가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의 머리에 서서 그 수완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의미와 그 밖의 여러 의미는 일본인의 윤리적 등질성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은 정해진 법도를 이행할 때 실효를 거둘 수가 있고 또 모순이나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일본인의 성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덕은 치규나 오쿠마 백작이 말하듯이 일본인의 윤리를 단순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인의 도덕의 기초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영혼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수라도 적당히 그 위에 덧붙였으면 그 수를 고차의 거듭 제곱으로 만드는 지수가 된다.
2라는 조그만 숫자를 오른쪽 어깨에 붙이면 9든 159든 b는 x든 무관하게 제곱의 수가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고토는 일본인의 도덕 법전의 어떤 조항도 고차원의 거듭 제곱으로 높인다. 그것은 말하자면 독립된 덕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의에 대한 광신자의 열광이다. 일본인이 도덕률의 수정을 가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원자론적이다. 덕의 원리는 여전히 선한 어떤 행동과 선한 다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들의 윤리체계는 마치 브릿지, 일종의 트럼프 놀이의 하나인 브릿지의 승부와 같다. 뛰어난 경기자란 규칙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경기하는 사람이다. 그가 서툰 경기자와 구별되는 것은 추리 훈련을 쌓아 다른 경기자들이 낸 패가 경기 규칙 아래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호일에 따라 경기한다. 여기 각주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호일, 처음으로 위스트, 일종의 트럼프 놀이의 법칙을 조직화한 사람. 호일에 따라서라는 표현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나 규칙에 따라서, 즉 기존의 건실한 수법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호일에 따라 경기한다. 그는 각 수마다 무한한 경우를 고려한다.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은 빠짐없이 경기의 규칙 속에 망라되어 있고 점수도 미리 정해져 있다. 미국인이 말하는 의미의 좋은 의도란 문제 밖에 놓여 있다. 어떤 국민이 어떤 말이나 문장에서 자존을 잃거나 획득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국민의 인생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항상 주의 깊은 경기자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영어의 용법처럼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든지 거짓말하지 않는다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훌륭한 행위의 기준에 의식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자중, 곧 셀프 리스펙트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묵직한 자아라는 것이다. 그 반대는 경박한 자아다. 당신은 자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빈틈없는 그 사태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자를 감안하여 결코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다. 자신을 존중하는 일은 때때로 미국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용자가 나는 자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곤란해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자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정치적으로 쓰는 경우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만일 중책을 맡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위험 사상에 빠져들어간다면 이미 자신을 존중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미국에서처럼 설사 위험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만일 자신을 존중한다면 자신의 견해와 양심에 따라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너는 자중해야 한다라는 말은 부모가 청년기에 자식을 훈계할 때 끊임없이 입에 올린다. 그것은 예절을 지키고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는 다리를 올바른 위치에 두고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훈계를 받고 사내 아이는 심신을 단련하고 남의 안색을 살피도록 훈계를 받는다.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장래가 결정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자중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즉 경박한 거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이 예절과 법도에 어긋났음을 책망하는 것이다. 자식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일어설 용기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농부는 나는 자중해서 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나태를 책망하거나 채권자에게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 궁지에 빠질 경우를 예상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정직이라든지 청렴 같은 일정한 도덕적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그 일에 그의 사회적 무게를 모조리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가가 그의 회사에 대해 우리는 자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중의 신중,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한다는 뜻이다. 복수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자중해서 복수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적의 머리 위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쌓는 일이나 어떤 도덕적 원칙에 따를 의도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활활 타오르는 머리 위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쌓는 일, 이것은요 성경에서 인용한 것 같습니다. 밑에 각주가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즉 적의 머리에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기어코 완전히 복수하고 말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기어코 완전히 복수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과 같아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복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어에서 무엇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자중의 자중을 거듭한다라는 것으로 무한히 조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결코 경솔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노력도 필요 이하의 노력도 소비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자중의 의미는 인생을 세심하게 주의하며 호일에 따라서 즉 규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세계로 보는 일본인의 인생관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들은 자중을 이상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도가 좋았다는 것만으로 실패를 변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가지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당신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고 느끼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조심해야 한다. 남을 비판해도 상관없지만 비판한다면 당신은 상대자의 모든 원한의 결과를 감당할 각오로 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인 선교사가 젊은 화가로부터 자신을 조소했다고 비난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교사가 악의가 있는 말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선교사는 바둑판 위에서 그의 한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신중과 자중을 동일시하는 것 속에는 타인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암시에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쓸 것, 그리고 타인이 자기 행동을 비판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일본인은 세상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자중해야 한다 라든지 만일 세상이라는 것이 없다면 자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은 자중이 외면적 강제력의 근감을 말해주는 극단적인 표현이며 올바른 행동의 내면적 강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많은 나라의 통속적인 언어 관행과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도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인은 때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청교도인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위의 극단적인 표현은 일본인이 대략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인은 죄의 중요성보다도 수치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러 문화의 인류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를 기조로 하는 문화와 죄를 기조로 하는 문화를 구별하는 일이다. 도덕의 절대적 기준을 설명하고 양심의 개발을 다시 읽겠습니다. 도덕의 절대적 기준을 설명하고 양심의 개발을 의지로 삼는 사회는 죄의 문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회의 사람도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처럼 그 자체로는 결코 죄가 아니지만 어떤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치욕감을 느끼고 상심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경우에 알맞은 복장을 갖추지 않았거나 실언을 했다는 이유로 매우 번민하는 경우다. 수치가 주요한 강제력이 되는 문화에서도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라도 죄를 범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번민한다. 이 번민은 때때로 매우 강렬하다. 더욱이 그것은 죄처럼 참회나 속죄에 의해 경감될 수가 없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감추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고백이라는 수단은 우리의 세속적 요법과 거의 공통점이 없는 많은 종교단체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고백이 기분을 가볍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치가 주요한 강제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참회승에게 과오를 고백했다 해도 전혀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쁜 행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한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고백은 도리어 스스로 고민을 자초하는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치의 문화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물론 신에 대해서도 고백의 관습이 없다.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은 있으나 속죄의식은 없다. 참다운 죄의 문화가 내면 죄의 자각에 의해서 의거해 선행을 하는데 비해 참다운 수치의 문화는 외면적 강제력에 의거해 선행을 한다. 수치는 타인의 비평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남 앞에서 조소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혹은 조소당했다고 믿음으로써 수치를 느낀다. 어느 경우에나 수치는 강력한 강제력이 된다. 그러나 수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자리에 타인과 같이 있거나 혹은 적어도 같이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명예가 자신이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 자아에 걸맞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비행을 아무도 모른다 해도 죄의식을 고민한다. 여기서 비행은 비행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책감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경감된다. 미국에 이주한 초기 청교도들은 일체의 도덕성을 죄책감의 기초 위에 두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현대 미국인의 양심이 얼마나 죄의식에 고민하고 있는가는 모든 정신과 의사가 알고 있는 바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수치가 점차 무게를 더해가고 있으며 죄는 이전만큼 심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도의적 이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에는 다분히 진리가 들어있다. 그것은 우리가 수치에는 도덕의 기초와 같은 중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치에 수반되는 극심한 개인적 통한을 도덕의 기본 체계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인은 치욕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분명히 정해진 선행의 도표에 따를 수 없는 것, 여러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발생할 우연을 예견할 수가 없는 것 등이 치욕, 가로열고 하지이다. 그들은 수치는 덕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수치를 느끼기 쉬운 사람이야말로 선행의 모든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a virtuous man, 유덕한 사람, 덕 있는 사람이나 man of honor, 명예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번역된다. 수치는 일본의 윤리에서 양심의 결백, 신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 죄책감이 서양의 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벌을 받는 일이 없다. 일본인은 인도 경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승려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쌓은 공과에 따라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사상을 전혀 알지 못한다. 또 그들은 충분히 교의를 이해한 뒤에 기독교로 귀의한 사람을 제외하면 사후의 상벌이나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인의 생활에서 수치가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를 심각하게 느끼는 부족 또는 국민이 모두 그러하듯이 각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타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를 추측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 방침을 정한다.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서로 지지하고 있을 때 일본인은 쾌활하고 편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일본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게임에 열중할 수가 있다. 일본인이 가장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그들의 덕을 일본 특유의 선행 도표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에 적용하려고 시도했을 때다. 그들의 선의에 의거한 대동아의 사명에 실패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선의에 의거한 대동아의 사명에 실패했다. 그들에 대한 중국인이나 필리핀인의 태도에 많은 일본인이 분노를 느낀 것은 거짓없는 감정이었다. 국가주의적 동기가 아니라 유학이나 업무상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개개의 일본인 또한 도덕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주도 면밀한 교육의 파탄을 통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덕이 대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논점은 문화적 환경을 바꾸기가 곤란하다는 일반적 사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은 때때로 일본인은 미국의 생활에 맞추는 것이 매우 곤란한 데 비해 중국인이나 태국인은 그렇게 곤란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일본인 특유의 문제는 일정한 법도를 지키며 행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안도감에 의지하여 생활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런 예절을 일체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어떻게든 서양인이 일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면밀한 예절을 발견해 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일본인은 화가 났다고 말하고 어떤 일본인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문화에 맞닥뜨린 이런 경험을 누구보다 잘 그리고 있는 것은 미시마의 자서전 나의 좁은 섬나라다. 그녀는 어떻게든 미국의 대학에 유학하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의 장학생이 되어 미국인으로부터 온을 받은 것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가족을 겨우 설득해서 웰슬리 대학에 입학한다. 교수도 학우도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녀는 더욱 괴로움을 느꼈다. 일본인 누구나가 그러하듯 나도 나의 행동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자랑스러움은 무참히도 상처받았다. 나는 이 나라에서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 또 내가 이때까지 받아온 예절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이 막연한 그러나 뿌리 깊은 분노의 감정 외에는 이미 아무런 감정도 나에게 남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이어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감각과 감정을 가진 다른 유성에서 떨어져 온 생물체처럼 느껴졌다. 모든 동작을 얌전하게 하고 모든 말투를 예의에 맞도록 하기를 요구하는 나의 일본식 예절이 이 나라의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나는 사회적으로 말해 완전히 장님이었지만 나를 극도의 신경감인가 자의식에 빠지게 했다라고 쓰고 있다. 그녀가 긴장을 풀고 호의를 흔쾌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2, 3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녀는 미국인은 이른바 세련된 허물없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허물없이 군다는 것은 예의 없는 짓으로서 3살 때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마시마는 미국에서 알게 된 일본 여성과 중국 여성을 비교하여 대조하고 있다. 그녀의 평은 미국의 생활이 양국의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여성은 대개 일본 여성에게선 볼 수 없는 차분함과 사교성을 가지고 있었다. 상류의 중국 여성은 한결같이 여왕 같은 우아함을 가지고 세계의 참다운 지배자인 것 같은 취향이 있어서 나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위대한 기계 문명과 속도 속에 있으면서 조금도 동요를 보이지 않는 그녀들의 겁내지 않는 태도와 당당한 침착성은 끊임없이 겁에 질리고 과도하게 신경질적인 일본 여성의 태도와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배경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시마는 다른 많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마치 테니스의 명수가 크로케 시합을 나갔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졌다. 여기서 크로케는 아마 크리켓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기량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배워온 사항을 도저히 새로운 환경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가 받아온 훈련은 소용이 없었다. 미국인은 그런 것 없이도 잘 생활하고 있었다. 짧은 기간이라도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 딱딱하지 않고 번잡스럽지 않은 미국의 행동규칙을 받아들인 일본인에게는 전에 그들이 일본에서 보낸 그 답답한 생활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옛날의 생활을 어느 때는 잃어버린 낙원, 어느 때는 질곡, 어느 때는 감옥, 어느 때는 분재를 심는 조그만 화분에 빗대어 말한다. 분재로 꾸며진 소나무 뿌리가 화분 속에 갇혀있는 동안은 아름다운 정원에 미간을 더해주는 예술품이 된다. 그런데 한번 직접 대지에 옮겨 심은 분재 소나무는 절대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은 도저히 일본 정원의 장식물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2번 다시 옛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첨예한 형태로 일본인의 덕의 딜레마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네, 10장이 좀 길어서요. 제가 뒷부분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책을 직접 봐야 좀 이해가 되거나 한문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참작하면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